한국의 살인사건 59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2006년도에 영화 헐리데이에서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면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 한 곡이 쫙 흘러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 그 사건의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강헌 이제 그 탈주범 지강헌. 네. 지강헌. 네, 그래서 지강헌 사건으로 유명해졌었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 헐리데이의 실제 사건의 배경이 됐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꼭 뭐 그 즈음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고, 이 개 같은 그 법조 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지강헌이라는 탈주범에 의해서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이 그 탈주극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집중을 했잖아요. 네. 그 집중하는데 거기에 범인 입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나와버리니까 그 순간 아예 대중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무슨 소리지?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도 역시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 순간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탈주국 인질범 사건을 생중계를 할 수 있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때 배경은요, 1988년도입니다. 네.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고 나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 88올림픽이 88년 10월 2일 날 끝났어요. 네. 88년 10월 2일 날 88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났죠. 네.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88년 10월 8일이에요. 10월 8일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 영등포 교도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남부교도소로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영등포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이제 어디였죠? 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로 이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호송차가 있었겠죠. 네. 그 호송차에서 25명이 타고 있었는데, 교수들 25명. 네, 이 중에 12명이 그 교도관을 해하고 탈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88년 10월 8일 네. 88올림픽이 끝난 지 6일째 되는 날 서울 영등포 교도소, 지금은 남부교도소, 그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 거기만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가는 와중에 대전교도소에도 몇 명 내려줄 거고, 그리고 최종 기착지는 이제 종착지는 공주교도소예요. 거기에는 치료 과목 하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죄수들 25명을 거기에 태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호송버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진행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그 한 사람이 그 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그때부터 미리 약속하고 있던 이 죄수들 네. 아마 짐작컨대 25명 중에서 13명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12명이 탈출을 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그 12명들이 모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이 12명이 이제 이 교도관을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찌르고 미리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쇠붙이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 쇠붙이 같은 걸 조금씩 모아가지고 교도소에서 그 작업을 좀 했더라고요. 식당 같은 데라든지 작업장에서 쇠붙이 요거를 몰래 구해가지고 가른 거예요. 흉기로 만들고 또 수갑 같은 거 풀으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온몸 검사를. 근데 아마 작업장 끝나고 할 때도 잘 숨겨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간방에 있는 뭐 콜라병 같은데 뭐 이런 데 숨겨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는 실화에 기반해서 만들었지만 영화 그 자체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전혀 다릅니다. 전혀. 네. 내용이 뭐 완전히 달라요. 네. 하여튼 25명이 탔는데 12명이 사전에 모의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도관은 저 얼굴도 찔리고 해가지고 피도 엄청 흘리고 완전히 죄수들에 의해서 제압을 당합니다. 교도관은 몇 명 없었어요. 그쵸. 진짜 몇 명 없다 보니까 차 세워 뭐 하라고 하면은 지금 제압당한 상태에서는 문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 또 이 탈주범에 의해서 권총을 뺏겨버렸어요. 콜트 그 5발 그 권총을 뺏겨버리니까 꼼짝 못하죠. 네. 교도관들 뭐 박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탈주를 하게 됐고 그들이 탈주해서 어디로 가냐면 서울 시내로 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사건인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잡범이에요. 잡범. 그러니까 무슨 탈주국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엄청난 흉악범들인 걸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도둑놈들. 잡범 부시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형량을 보다 보면 그것 잡범인데 때문에. 잡범인데 왜 이렇게 높아라고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잡범들이 왜 형량이 높은지도 또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무서운 법입니다. 사회보호법이.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사회보호법이 뭐냐면요. 자, 내가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해가지고 4번, 5번 맨날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형을 한 5년 받았어요. 근데 5년을 받았는데 사회보호법에서는 보호관찰이라고 그러죠. 네. 형기 5년 끝났고 그거 이외에 보호관찰 10년을 더 때려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인 형량은 보호관찰까지 합쳐갖고 15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보호관찰이라는 게 바깥에서가 아니라 보호감호라고 해서 아예 맞습니다. 안에서 교도소 생활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량은 7년이라고 하더라도 보호감호. 그러니까 니네들이 상습범을 더 상습적으로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더 보호하고 감시해야 돼. 그러면서 형량을 10년을 더 때려버리니까요. 그건 형량은 아니고 그냥 명분은 보호감호. 근데 실제 사는 건 진짜 17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강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범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주범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인질극을 벌이다가 그 사망한 지강은희를 주범으로 보거든요. 네. 그 지강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를 훔쳤냐? 지강은희는 7번에 걸쳐서 7번 정도 전과가 있는 거니까 7번에 걸쳐서 그 최종 구속될 때 훔친 돈은 556만 원이에요. 예, 556만 원인데 지강은희는 징역을 7년 받았고요. 물론 상습 절도기 때문에 징역 7년은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얹어서 사회보호감호 10년. 그러니까 지강은희는 17년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17년을. 네. 그 당시에 지강은희 나이는 35살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강은희도 거기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12명이 이제 그 현장에서 도주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 그 12명 처리부터 하고 나머지 4명 남은 사람 그거 합시다. 네, 네. 12명 중에서 탈주했던 12명 중에서 5명은 당일날 집이나 눈사람 같은 데서 잡혔어요. 네.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발생하고 10월 14일 날 2명이 자수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7명이 이제 한 일주일 내에 다 검거되거나 자수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지강은희 일행이 4명.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 남은 사람이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잡힌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기로라고. 네. 그런데 김기로는 지강은희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예, 따로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잡혔고요. 거의 1년 만에 잡혔는데 네. 하도 잘 도망 다녀서 김길동이라고 불렀대요. 김길동. 김길동이.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구로동이나 뭐 이런 공장 같은 데 가서 숙식하면서 숨어 댕겼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취약했던 곳에 잘 숨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 12명이 아까 이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이미 얘기했지만 불만을 가진 건 뭐였겠습니까? 사회보호예요. 네. 사회보호법입니다. 사회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와요. 예. 첫 번째 나는 형량을 받았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게 정확한 판단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되게 기준이 모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7년 플러스 거기다가 10년. 보호 과목 10년이라는 거는 너무 큰 거고. 사실은 본형보다 부수형이 더 큰 경우는 말이 안 돼. 형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쵸. 형이나 마찬가지인 거를 본형 7년보다 부수형 10년이라는 게 이게 이치에는 안 맞아요. 여하튼 하나같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다 불을 붙인 사건이 터지죠. 그 즈음에. 1988년도는 노태우 대통령 정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정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전두환 씨 정권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한참 이제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하면서 아니 그럼 그 군사 비리 있었을 때 착복한 돈들 그리고 이 사람들 재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도 피해갈 수 없었겠죠. 계속 언론이라든지 언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두환 막내 동생.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태우가 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무슨 그 재판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권의 김영삼 정권 때 다 구속되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구속되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지위 다 박탈되지만 이때는 노태우가 승계 받았기 때문에 네. 노태우 입장에서 이 짐덩어리가 뭐였냐면 전두환이었는데 전두환이라기보다는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었어요. 그때 국민들 전경환이가 뭘 했냐면 전국 새마을본부장 했어요. 그 직함을 줘가지고 전경환이가 하루아침에 아주 주목받는 그런 그 중요 인물이 됐는데 그 즈음에 무슨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냐면 전경환이가 해먹은 돈이 너무 많아서 횡령한 돈이 너무 많아서 막 난리가 나니까 노태우 입장에서는 그걸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경환이를 수사를 해서 그 재판에 회부한 게 88년 9월 5일 날 이제 1심 선고가 떨어집니다. 88년 9월 5일 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죠. 근데 네, 그렇죠. 근데 그때 횡령한 돈이 600억 정도였다고 해요. 600억이고 600억을 횡령한 혐의로 전경환이를 구속해서 재판정에서 때린 게 징역 7년. 네. 그러면 어떤 놈은 556만 원 훔쳐가지고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받는데 하면 556만 하고 600억을 비교를 해보세요. 600억을 먹은 새끼는 징역 7년에 보호감호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추징금 9억 7천 벌금 22억이고 그나마도 3년이 채 안 돼요. 91년 6월 25일 날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12명의 죄수들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때부터 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네. 구역질 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들이 탈출하는데 도화선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소식을 전혀 못 접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라든지 그렇죠.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또 여름입니다. 여름 지나고 한참 또 가을이 왔을 때 싱숭생숭했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감 가면서 이미 도주하려고 12명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근데 또 그날따라 이제 교도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근무를 했어요. 공휴일이에요, 그날이 또. 공휴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빨리 이 사람들 그 후다다닥 해가지고 공주교도소로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감한데 흘려주고 가는 거예요. 죄수를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 다 처리를 해야 돼, 이 업무를.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 검색을 안 한 거예요. 이 몸에 숨겨놨는지 이런 거 등등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도관들이 근무를 한 거죠. 그 결과 풀어버렸고 포승 같은 거. 그다음에 급습해가지고 교도관 제압해버리고 교도관 권총 뺏어버리고 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명이 나와갖고 7명은 바로바로 정리가 됐잖아요. 네. 정리가 됐는데 5명이 남았어요. 네. 그중에 김기로는 독구다이에 혼자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4명이 남잖아요. 그 4명이 남은 게 지강은 일당인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이름이요. 네. 지강은이가 32살 지강은이. 네. 그다음에 22살 안광수리. 네. 그다음에 21살 강영일. 네.
그다음에 22살 한의철. 네. 근데 이게 한의철 씨가 20살로 나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서 예, 20세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막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영일 씨가 막내인 것 같긴 해요. 강영일이가 막내로 본인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이제 김기로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최종에 잡히는 사람은. 네. 그럼 이제 지강은 일당을 얘기할게요. 지강은 아까 얘기했죠. 네. 7번의 절도장고가 있고 최종적으로 훔친 건 556만 원인데 그러니까 7번째 범죄가 556만 원 훔친 거죠. 그래서 징역 7년에 사회보호 처분 10년, 17년. 안광수리하고 한희철이는 공범이에요. 네. 둘이 공범입니다. 근데 안광수리는 8번 절도하면서 걸렸는데 훔친 돈은 2,100만 원. 징역 12년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한희철이 공범인 한희철이는 15년 받았어요. 네. 15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2,100만 원 훔친 게 15년인 거죠. 근데 네. 이제 아마 한희철이가 주범이었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한희철이는 15년이고 안광수리는 1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영일이 막내. 강영일이는 5번 강절도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마지막에 훔친 게 631만 원이에요. 근데 이 강영일이는 그 강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보호감호 10년. 그렇게 이제 이 4명은 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검문을 피해서 서울 시내 은신처를 여러 군데 피해 댕겼어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사실 네. 이 지금 인질이 그게 벌어져 있던 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면서 이들이 뭐 했던 게 강도 절도였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계속 뭐 생활비라든지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0월 5일입니다. 15일이죠. 네. 근데 그 전에 경찰이 철동같이 그 막 검문 검색 말도 못했어요 이때 서울 시내. 저는 기억 생생해요. 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죠. 88년도에 이즈음에 이 탈옥범 사건 탈주국 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전 경찰이 비상 걸렸었어요. 저 그 당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생각과 뭐 나요. 우리가 근무했던 경기도 일원에서도 전부 다 못 검문했어요. 거의 다 집에 못 갔어요. 매일같이 교대로 요소에 다 지켰어요. 총 차고 나가서. 권총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총 전부 지급했어요. 경찰들한테. 저는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철동 같은 이 경찰 검문을 피했을까? 서울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오히려.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그렇죠. 많아진 서울은 거죠. 인구가 많고 숨을 곳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가능했는데 특히 효율적이었던 건 뭐냐면 강령일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쁘장하대요. 아. 지강언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거의 막내 동생처럼 어떻게 보면 애인처럼 품으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강령일을 굉장히 지강언이가 이뻐했대요. 그래서 여장했답니다. 강령일이가. 아. 강령일이가 여장을 하고 지강언이하고 애인 관계처럼 팔짱 끼고 유유히 빠져다녔답니다. 저는 실제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강영일 씨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선이 좀 가느시긴 가느세요. 네네. 선이 가늘어요? 아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들이 피하고 피해 댕기다가 자, 아까 10월 8일 날 탈주했죠? 네. 10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일 만이죠. 그죠? 네. 밤 9시 40분경입니다. 예, 21시 40분이니까 밤 9시 40분경. 네. 거기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어떤 이제 그 가정집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이 고씨니까 고씨집. 고씨 집에 고씨집에 네, 고모 씨의 이들이 집에 4명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가족을 인질로 잡습니다. 예. 인질로 가족을 잡는데 이게 이제 각각 언론이 좀 달라요. 네. 그 당시에 이 지강언이 안광술이 강영일이 한희철이가 뛰어 들어갔을 때 그 북과자동에 있는 고씨 집에 뛰어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고씨 집에는 고씨 아내하고 애들 셋. 네. 그래서 4명만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큰딸은 22살이에요. 큰딸하고 남편은 나중에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도된 그 언론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마지막까지 인질로 잡혔던 큰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도 집에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6식구가 사실은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고씨 가족을 인질로 잡고 이제 거기서 밥 얻어 먹으면서 걱정 마라 뭐 하면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잘 그 사람들 설득해요.
네. 그러지 마라 하면서 잘 설득하다가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버립니다. 몰래 도망가요. 실제로 아무리 순해 보이더라도 뭐 착한 사람 언제 바뀔 줄 알아요. 바뀔지 모르니까 아버지는 많이 불안했었고 실제로 이 탈주범들이 잠을 잤다고 해요. 잠을 자는 사이에 아버지가 한 사람이 거실에서 지켰다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졸았대요. 그랬던. 예,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경에 졸았나 봐요. 음.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밤 9시 40분에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10월 16일 날 공내시죠. 네. 공내. 10월 16일 날 공내시에 아버지가 일단 탈출해요, 집에서. 네. 그래갖고 그 한 150m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신고합니다. 네. 우리 집에 탈주범 4명 있다. 권총 갖고 있다. 그래서 완전 진짜 모든 경찰에 비상이 걸렸고요. 난리 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 4시 40분경에요. 예. 진짜 이 고씨 집을요. 다 그 경찰들이 에워쌌던 겁니다.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경찰들 다 기동대원까지 다 포함해서 1000명이랍니다. 1000명이 그 집을 아주 뺑 둘러싼 거예요.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저는 몇 개 경찰서의 직원분들이 다 동원됐는지 1000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수준이거든요.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그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둘러쌌어요. 그래서 4시 40분에 그 사실을 지강은 일당이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하고 이제 대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경찰이 접근하니까 그 교도관한테 뺏었던 5발 들어있는 그 실탄 총을 2발 정도 발사해요. 그럼 3발 남았어요. 네. 2발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욱 했겠죠. 네. 그때부터 실랭이를 하게 되고 자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언론사 대한민국 언론사 다 불러라요. 이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방송국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MBC 방송국에서 갔던 게 손석희 아나운서예요. 아주 그때는 아주 젊고 싱싱한 저는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막 그 현장에서 막 생중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손석희 아나운서가 막 그때 생중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제 4시 40분부터 대치를 하는데 그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인질이 그 안에 고시 빼고 5명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네고시에이터라고 그러죠. 네. 인질 협상 전문가 네. 없었습니다. 네고시에이터라는 그 개념도 없었으니까. 인질 협상 전문가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총 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고 뭐 겨우 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역할, 네고시에이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베테랑 형사들이죠. 아니면 계급이 높은 사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항상 이런 수사반장이나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족들한테 이제 이 연락하죠. 인질범들의 가족한테 연락해서 야, 제 인적사항 조사해서 부를 수 있는 지인, 애인 뭐 네, 맞습니다. 그 불러라 그래가지고 항상 그 뭐지 가족들이 와서 얘야 이제 나와라 뭐 이런.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네고시에이터 협상 전문가도 없지. 그러니까 베테랑 형사가 또 아니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좀 설득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 확성기 갖고 얘기하는 거죠. 야, 지강원이 안광술이 니네들 그러면 안 돼. 자, 손 들고 나와라. 최대한으로 선처해주겠다. 설득하고 호소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방송하는 것이 바란다. 설장을 깨놓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그건 안 맥히죠. 네. 전혀 안 맥히죠. 또 심지어는요. 혹시 그 삼중 스님 아세요? 아니요, 저 교수님 몰라요. 이 교화위원으로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박삼중이죠. 이름이 원래. 근데 삼중 스님이 그 당시에 영등포 교도소 교화위원이었었어요. 교화위원들 많잖아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있고 스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삼중 스님도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때 삼중 스님이 동원돼 가지고 나는 스님이니까 나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장독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장독대 올라가서 지강원이하고 마주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저 교화원인 그 스님이다 합장하고 얘기했겠죠. 그러지 말고 자수해라 하는데 그때 지강원이가 교화위원인 니들도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꺼져 그랬다는 거예요. 삼중 스님이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그 수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네고시에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뭐 또 대체 그런 상황은
대한민국 경찰서에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대체해야 하는 매뉴얼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우왕좌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리만 커지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 여기서 시끄러워지고 여기서 혼란하면요 저기 인지상황 안쪽에서도 극도의 흥분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극을 안 해야 돼요. 네. 인질이 5명이나 잡혀 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지간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어쨌든 범죄자들이고 강절도를 주로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촉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심착하려고 하더라도 흥분 상태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은근히 그렇게 된다며요. 이제 속된 말로 자범이 갑자기 이제 그 네. 주목받으니까 고조된다면서요. 엄청 고조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갑자기 큰 물건 된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목을 되게 엄청 받게 되고 그러니까요. 막 진짜 뭐 모든 걸 뭐가 된 것처럼. 다 해주는 것처럼 대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그 인질범들도 사실 앞에서 보고 있지만 쩔쩔매고 나한테 어떤 반항도 그 못하고 인질범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내가 진짜 순간 왜 우리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막 박수 받고 잘한다 그러면은 고조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합니다. 지강은이가. 그래 그러면 인질 안 해칠 테니까 난 12시에요. 16일 날. 우리 그 나갈 수 있게 봉구차 준비해 줘. 승합차 준비해 줘.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알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령일이를 내보냅니다. 인질 하나 옆에 붙여가지고 인질 하나 붙여가지고 강령일이한테 가서 실제로 경찰이 승합차 준비해놨는지 가서 확인해 보고 와. 강령일이 여유 있게 갑니다. 나갑니다. 인질 하나 끌고. 강령일이가 여유 있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강령일이 나왔을 때 혼자 있을 때 경찰이 잡아버리면 안에 난리 나잖아요. 네. 경찰 강령일이 절대 못 잡아요. 여유 있게 집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확인했는데 승합차 준비 안 됐어요. 강령일이 열받았죠. 그래서 강령일이가 승합차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그때 지강은이가 강령일이 발밑에다가 총을 쏩니다. 너 들어오지 마. 너 나가. 실제로 지금 다 20대 20살, 21살, 22살 정도고 그 지강원만 32살입니다. 네. 아마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그렇게 인지가 빨리 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강령일이는 한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그러겠다고 다시 들어가는데 지강은이가 발밑에다가 권총을 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지강원은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승합차가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게임이 끝났다. 알죠. 승합차 줄 리가 없죠. 네. 자수를 해야 어쨌든 감경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자신의 동생처럼 생각했던 강영일한테는 자수를 권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령일이는 결국 거기서 체포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예. 그때 그러면 5발 중에서 경찰이 출동한 거 보고 위협으로 총 가지고 있다는 거 2발 쐈죠. 그다음에 강령일이가 다시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쏘는데 쐈으니까 3발 쐈죠. 권총 2발 남았어요. 이제 실탄. 네. 근데 그 순간 강령일이한테 총을 빵 쏘고 하는 순간 안광수리가 총을 뺏어버립니다. 지강은이 총을. 네. 지강은이 총을 뺏어가지고 둘이서 그 옆으로 가가지고 각각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잠시 후에 장소를 옮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어서 단말마적인 비명소리가 들려나오고 인질로 잡혀있던 고 씨의 큰딸이 공포에 질린 채 절규하고 있습니다. 2명이 죽었다며 밖으로 외치면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결국 강령일이는 검거, 안광수리, 한희철이는 각 사망합니다. 권총으로. 그러면 실탄은 다 썼죠. 5발. 그렇잖아요. 경찰과 대치할 때 2발. 네. 강령일이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1발, 네. 한희철이 1발, 안광수리 1발. 그럼 5발이에요. 다 썼어요. 그 권총은 이제 필요 없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지강은이 입장에서는 그 제일 큰 딸입니다. 고 씨.
네. 그 큰딸을 그 창문 옆에 놓고 다 중계됐어요. 옆에 네. 놔두고 있다가 그 두 사람이 이 총으로 극단적 선택하는 거 보고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이제 카세트 테이프죠. 네. 영화에서는 그 음반처럼 그 뭐지 LP판. LP판 주는 걸로 영화는 나오는데 아닙니다. 네, 네.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이 지강은이가 요구했던 게 비지스가 부른 할리데이. 네. 그래서 영화 제목도 할리데이로 붙였던 것 같아요. 예, 비지스의 할리데이 카세트 테이프를 요구를 했고 그거 경찰이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영화에는 뭐 이 지강은이가 비지스의 할리데이를 요구했는데 그 스콜피언스의 네. 이 할리데이를 갖다 줘갖고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걸로 돼 있고요. 할리데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네, 교수님이 딱 네, 바로 스콜피언스 그 팬입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저 박 PD도 이 그 스콜피언스 할리데이 좋아해요. 아마 Let me take it far away 하면서 네. 우리 둘이 노래방 가면 둘이서 듀엣으로 많이 불러요 이거. 아마 피디님이 음악 쫙 깔아주실 것 같습니다. 깔아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비지스의 할리데이 테이프를 요구했고 결국 경찰이 구해줬어요. 그게 굉장히 그 노래 소리가 크게 틀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강은이가 갑자기 그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각을 들고 목을 자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인질은 인질이 소리 막 질렀지. 하지 말라고 막 소리 놀랬겠죠. 그렇죠. 막 피가 막 튀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경찰은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경찰 특공대니 뭐니 사실 이제 스나이퍼라고 그러죠. 네. 저격수도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여차해서 인질한테 위험하면 가차없이 그 표적해가지고 저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스쿠버 다 달고. 그 인질이 그 큰딸이에요. 고모 씨가 아 하고 소리 질렀어요. 네. 막 목을 막 그 스스로 자해하니까 그걸 보고 밖에 있던 경찰 특공대 그 스나이퍼나 이 사람들은 아 이거 인질이 지금 그렇죠. 지강은이에 의해서 습격당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저격해 버립니다. 그때 두 발. 두 발. 네. 예, 두 발이 정확하게 무릎을 관통하고 복부까지 맞은 거예요. 네. 이때 경찰은 지강원의 자살을 막기 위해 다리를 쏘며 진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무릎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위치를 낮추려고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경찰들이 안으로 진입을 했겠죠. 그리고 인질은 구하고 이 지강원은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지강은이는 뭐 총기도 이미 그 탄알이 없는 거고 이미 쓰러진 상태에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제 바로 가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지강은이는 병원에 옮겨졌을 때까지도 의식이 있었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얘기했어요. 의사소통도 적정이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에 이 과다출혈, 목도 자해행위로 해서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렸고 또 복부에 총이 맞으면 그 출혈이 많아요. 예, 그걸로 해서 과다출혈, 쇼크 상태로 사망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뭐 그때 해당 병원 뭐 흉부외과 의사였던 사람이 블로그에 뭐 살 수도 있었는데 서로 뭐 그걸 미뤘다, 수술을 미뤘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네. 볼 때는 낭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법정에 회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그거를 뭐 서로 밀어서 사망했겠어요. 근데 흉부외과 의사가 있었고 일반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거 이국종 같은 그 일반 그 외과 그런 사람이 구비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무나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그 이 총기 관련돼서 총 맞은 사람 그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총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만 강선이 있어요. 총은 네. 이런 통이 있는데 이 안에 이 강선이라고 해서 감아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 총알이 나가면서 반드시 날아가는 게 돌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뚫고 지나가면 후배 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구는 뻥 뚫리지만 사출구는 이렇게 구멍이 커지는 게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알은. 부위가 커지기 때문에 사입구, 네. 사출구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그 수술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복부를 맞았다면 장내를 휘젓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그 이국종 박사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의사가 구비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정리가 됩니다. 네. 이 사건은 지강원이는 결국 사망함으로써 탈주국은 막을 내리게 되고요. 네. 자 이제 요거 마저 하고 갑시다. 자, 네. 검거되지 않았던 이제 4명 지강원 일행이 아니었던 김기로. 네. 김기로는 인질범에 가담 안 했잖아요. 네. 1년 9개월 만인 90년 7월 1일 날 체포돼요. 네. 검거되죠. 그러니까 최후까지 도망댕기던 사람이 김기로입니다. 네. 김기로는 90년 7월 1일 날 그 체포되는데 10월 14일 날 신촌에서 헤어졌대요. 지강은 일당하고 10월 14일 바로 전날인 거예요. 바로 전날입니다. 네. 헤어져서 신촌에서 헤어져서 4명은 북과자동으로 뛰어들어간 거고 남의 집으로. 그때 김기로는 도망가가지고 뭐 구로구, 대림동, 중량구, 면목동 같은데 이 서울 변두리 공장을 전전했대요. 아, 그래서 공장에서 아마 숙식한 거예요. 몰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 본인도 이제 다니면서 네. 알게 됐나 봐요.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90년도에 7월 1일 날 이제 그 체포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진압에 임했던 경찰관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들이 예상 밖으로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지강은 일당이. 저는 그 표현이 네. 되게 와닿더라고요. 신사적이었다라는 뭐 생각보다 대단히. 난폭하지 않았다 이런 음. 표현이 아니라 신사적이었다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상당히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오로지 방송. 음. 탈주가 아니네요. 방송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질들한테도 인질이 나중에 얘기했죠. 인질 가족들한테도 그 네. 가족들이 나중에 증언합니다. 죄송하다. 오래 오래 안 걸리니까 금방 끝나니까 좀 조금만 참아달라.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했다는 거예요. 전혀 저희한테 뭐 흉기를 갖다 댄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막 언니 막 창문에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칼로 위협하고 막 그러면서도 정말 미안하다.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하게 됐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바깥에 보려다 보니까 흉기를 이제 목이라든지 이렇게 겨눴을 때 진짜 찌를 거 아니다. 귓속말로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보이는 것만 그렇게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대고 있는 거지 절대 너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해를 걱정하지 가하지 마라. 네, 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질을 아마 최대한으로 배려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저 지강원이가 이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안광술이나 한희철이도 그런 얘기 막 했어요. 부자는 판검사를 돈으로 산다. 막 이런 얘기도 소리 지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고성으로 많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치지 않은 반면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에 있었던 얘기들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런 그때 겁니다. 다 쏟아붓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 나온 거는 그 강령일이 남동생한테 아마 그런 편지라든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달됐던 부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기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검거된 김기로나 강령일이 같은 경우는 출소를 했어요. 네. 그랬다가 또 나중에 또 재범으로 또 다시 수감되기도 하고. 네. 강령일이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9년 살고 2007년도 6월경에 출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2007년 6월경에 출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뭐 구속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최근에 그 강영일 씨 그 종편 방송에 네.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생활 최근까지는 모르겠고 그때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 시간 알바 있잖아요. 그래서 양파도 까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이제 그 누구 지인 소개로 인해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강의하는 거였는데 내가 막 교도소를 전전하면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없었다. 지금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지금 나는 돈도 없고 제대로 갖춘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깨끗하다. 난 전과가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의 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뭐 지금 사회생활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강영일이는. 근데 그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생활 자체가 빈곤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아까 그 삼중스님 내가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장독대에 서서 이제 자수건이 하는데 아까 그 영등포교도소 교화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경찰 차로 삼중스님을 모셔왔대요. 그래서 모셔와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삼중스님은 교화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강은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강은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흉악범이 아니었잖아요. 자범이었으니까 몰랐던 거고. 몰라도 이름을 듣고 이제 지강은이라고 그래서 경찰이 가르쳐줘서 스님 너무 많이 가지 말고 떨어져서 얘기하세요. 그래도 아니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장독대에 서서 지강원이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삼중 스님이. 네. 그랬더니 지강원이가 바로 뭐 빼꼼 내밀면서 삼중이구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강원은 알고 있었다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지강원이가 얘기한 게 뼈를 때렸다는 거예요. 교화위원도 성직자도 니네들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 지강원이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본인은 아예 들어가 버리려고 그랬대요. 인질이 있는 곳으로.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총알 한 발이라도 소비하면 나 죽여서 소비하면 한 사람 인질 들 죽을 거 아니냐. 이런 성직자니까 가능한 얘기 같아요. 근데 성직자시긴 하시는데 진짜 저희가 그 인질 협상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신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자극하는 거죠. 근데 엄청 자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질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경찰이 스님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하는 바람에 예,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나오라고 지강원이가 아마 삼중인구만 하면서 이제 그 교화위원인 사람한테 니네 성직자도 마찬가지야 입으로만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업돼버린 감정이 네. 지강원이가 그러면 극도의 흥분 상태가 유지되면서 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그만하십시오.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 사실 얘들이 자범인데 얼른 나와서 생중계하지 난리가 나니까 이게 갑자기 저 거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공명심이라든지 과시욕이 고조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따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삼중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나왔다고 그래요. 도로. 저희가 임질 협상 때 시간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흥분 상태를 낮추고 체력적인 소진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계속 말을 시키고 흥분 상태를 하게 되면요. 신체적인 그 활동도 안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흥분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예 들어오지가 않고 그러면 감정만 있다 보니까 내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에너지 수준을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건 좀 많이 안 됐던 거예요. 네고시에이터 같은 경우는 가면은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맞습니다. 말을 안 시키고. 네. 저도 이제 인질협상 교육을 받았는데요. 네. 최대한으로 그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네. 최대한으로. 그리고 진짜 이 사건 현장 관련된 얘기는 거의 안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살아왔던 얘기,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 모두 다 하게 하거든요.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나한테 20초만. 네. 이러고 얘기해요. 깜짝 저한테 20초 달라고 하시는 줄. 이를테면 그 인질협상을 할 때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 그래 다 들어준 다음에 거기도 끊기는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 즈음에 이제 잠깐만 그러면 내 얘기 딱 20초만 들어줘. 정합니다. 10초만 들어줘. 맞아요. 한마디만 들어줘. 네. 거기서 그럼 해봐. 그러면 얘기하고 또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인질협상의 기법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성직자나 스님들 인질협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사랑, 네, 맞습니다. 어떤 그 자비 이런 걸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뭐라 그래요? 인질범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먹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진짜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고 네. 그런 교육이라든지 매뉴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할 수 있는
막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사건이 불러왔던 후폭풍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네. 사회적인 여파가 말도 못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겠습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죠. 보호감호. 그렇죠.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에 의거해서 때리는 처분이 보호감호거든요. 네. 보호관찰, 네. 보호감호. 근데 의아하실 거예요. 도대체 사회보호법 그럼 어디서 시작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저는 나중에 듣다 보니까 삼천교육대에서 흘러나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회보호법에 의거해서 이제 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맞잖아. 아니 징역 7년 받은 사람이 사회 보호감호를 10년 받아 본형보다도 부수형이 더 큰 그런 경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사회보호법을 89년도에 그 이듬해예요. 그 이듬해에 사회보호법을 개정을 합니다. 근데 전 개정에도 똑같은 게 그냥 최대치 기간을 줄였잖아요. 상한선을 7년으로 줄였잖아요. 10년에서 7년 줄. 예, 10년에서 7년으로 줄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이중처벌이다. 시민단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 사회보호법은 폐지됩니다. 근데 이제 폐지되면서도 참 말이 많았던 게 그렇다면 범죄자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치료감호라든지 보호관찰 제도를 강화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사실 사회보호법을 부활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호관찰 제도 자체가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적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치료 감호 같은 경우도 이걸 이용하는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아닌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뭐 감형을 받거나 치료 감호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실효성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호법을 다시 부활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보호 감호하고 보호 관찰은 달라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지강언니가 받았던 건 보호 감호예요. 네. 말 그대로 그 교도소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사회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 이중 처벌이죠. 근데 이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보호 관찰은 뭐냐면요. 형기를 마치면 일단 이 사람을 내보내죠. 형기 네. 마쳤으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하죠. 네. 출소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보호관찰관들이, 네. 법무부 소속에 있는 보호관찰관들이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뭐 다 감시는 못해도 수시로 그들의 어떤 재범을 못하도록 감시해주고,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되면 보고서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보호관찰이에요. 근데 이제 보호관찰관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것 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전자발찌를 뭐 도입을 네. 하거나 아니면 요즘 취업 제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수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실효성 뭐 진짜 효과가 좋다라는 부분. 근데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사실 재범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예,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효과 있는 정책들이 조금 더 발전된다면 사회보호법을 부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사라지기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전자발찌는 원래 그 전자발찌의 취지는요,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취지는 성범죄자였어요. 네.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을 보호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전자발찌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배까지 그 죄명이 상당히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발찌를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자발찌를 자꾸 끊고 도망가니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치형 내구성이 강한 걸로 지금 재질을 바꾼다는 그런 얘기 있고, 나중에 전자발찌 관련돼서는 원래 그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착안해서 만드는 게 전자발찌입니다. 네, 그거 나중에 전자발찌 관련된 거는 한번 또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 궁금해요. 교수님 모르는 게 뭐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마 멕시코주 법원 판사 잭 러분가 하는 사람이 그 실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실행은. 하여튼 그 전자발찌 관련된 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사회보호법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89년도에 상한을 7년으로 네. 하고 급기야 2005년도에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이다 해가지고 폐지돼 버려서 현재는 없는 제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도관 문제.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해 줘야겠죠. 네. 이거는 그 이제 사실
아까 교수님이 서두에 좀 얘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지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아까 허술하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때 2교대 근무였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2교대 근무가 뭐냐면요.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2교대 근무가 너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한 8시간, 12시간 일을 하면 다 지쳐요. 그러면 그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부분 약간 이 사람들은 좀 쉬고 이 사람들은 일하고 그럼 전력을 다 그 인원을 쓸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한 가면 24시간을 쉰다고 하는데 진짜 오롯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일 보고 뭐 하고 그러면은 뭐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리듬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2교대를 했다라는 거죠. 경찰도 제가 경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격일제하는 파출소는 짱이었다니까요. 그것도 근데 교도관들도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지만 끝나고 바로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뭐 동향 보고 써야지, 각종 근무 일지 기재해야지, 결제해야지. 어차피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비번 날 오후나 대 집에 가요. 맞습니다. 집에 가서 또 집일 보고 몇 시간 자면 또 나와서 또 근무해야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저 과로가 누적되는 근무 시간 거기에다가 피로도는 계속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극단적 선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진짜 이런 말 그한데요. 교도소라는 공간 자체가 긴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유지해야 되죠. 네, 공간이다 그리고 보니까.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피로도 자체가 사실 일반의 일 업무하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음을 또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교도관 행정의 문제도 사실 같이 사회 그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때 교도관들이 그 검색이라고 그러죠. 검신. 몸을 이제 검사하고 하면 흉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포승은 제대로 묶였는지 수갑은 제대로 채워졌는지 안전장치는 눌렀는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영등포 구치소 교도소로 다 모인 거예요. 다른 교도소 서울에 있는 다른 교도소에서 일단 그걸로 다 모아가지고 영등포 교도소 버스를 타고 대전교도소하고 공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에서 온 놈들도 있는 거예요. 그 죄수 중에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호송하는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들은 거기 있는 죄수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자기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려고 이제 영등포 교도소로 집결을 시켰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영등포 교도관이 검신 좀 소홀히 했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이에요. 그날이. 토요일은 12시 이전에 빨리빨리 이감해 줘야 돼요. 대전교도소에 몇 명 데려주고 공주 치료감호소에 몇 명 데려주고 이래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냥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일 뭐 있겠어? 매너리즘에 빠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비난도 이 몸수색 소홀히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난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했어요. 네. 조금 전에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격일제가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경찰이 예전에 하영웅 형사 사건이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모를 텐데 경찰은 형사들 예전에 10원짜리 하나도 그 활동비 안 줬어요. 월급만 주고 자기 용돈 가지고 수사했어요. 수사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영웅 형사라는 사람이 내가 기억하기에 고경화 노파 살인 사건일 거예요. 그 병만 뜯어도 돈이 쭉쭉쭉 쏟아진 부잣집 그 할머니가 노파가. 근데 그 담당 형사였던 하 형사가 거기 돈 훔쳤어요. 현장에서. 그래갖고 파면되고 구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게 얘기가 좀 됐어요. 수사활동비라든지 이런 거 수사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독이면서도 비난받으면서도 수사활동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교도관 관련된 것도. 이제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의문인 것들이 이 사건이 그렇다면 이 지강원 사건이 나올 때 항상 따라다니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네.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 되게 잘 아실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 범인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배경에는 자기의 너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그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들한테 동조하는 것들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는 말이야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라 오히려 리마 증후군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을 이제 아마 우리나라 범죄사회 경찰 그 관련돼서 이론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이론이 그 나온 것도 아마 최초일 겁니다. 네. 지강은희 사건이. 네, 이때 이제 뭐 언론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이게 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인질로 잡혔던 큰딸. 네, 그 큰딸이 나중에 이제 지강은희는 사망했지만 지강은희하고 경찰이 대치할 때도 기다려 주세요. 경찰 진입하지 마세요. 내가 잘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지강은희를 상당히 그 좀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거는 당연히 본인이 살려고 한 거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생존한 강영일이라든지 김기로가 재판이 됐을 때 사건의 전모가 법정에서 회자되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그 고모 씨라는 그 당시 22살 먹은 딸이 굉장히 지강은이나 자신들을 인질로 잡았던 안광슬이 한희철이에 대해서 강영일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발언을 법정에서 막 무수히 쏟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범인한테 인질이 동화돼 가지고 범인들 편을 드는 현상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난도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네. 비난 오히려 그 피해 인질로 잡혀서 피해를 받던 여성한테 막 사람들이 비난도 많이 했죠. 예. 네, 근데 교수님이 근데 리마 증후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리마 증후군은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반대입니다. 돼요. 예. 오히려 범인들이 그 자신들이 확보한 인질에 대해서 더 호감을 느끼고 어떤 자기가 그 동정이라고 할까요? 동화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동화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을 리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그렇게도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지강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와서 법정에서 범인 일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기 때문에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봤어요. 리마 증후군은 뭐냐면요. 아마 참 이거부터 설명하게 해야겠다. 스톡홀름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은행강도. 스웨덴의 그 수도죠. 네. 스웨덴 범죄학자 베로토가 얘기한 거예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를. 네. 이게 뭐냐면 73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때 스톡홀름에 있는 크레디트 반켄 은행. 네, 그 은행에 그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인질 잡죠. 네. 그래 가지고 인질을 잡아서 그때 4명 무장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들한테 그 연민을 느꼈어요.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이 신뢰하고 연민을 느껴 가지고 강제 진입하는 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재판정에서도 유리하게 증언해 주는 네. 바람에 인질에 대한 어떤 불리한 증언을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범인에게 인질들이 동화되는 현상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대되는 거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리마 증후군은 그 페루의 수도죠. 네. 리마가 페루의 수도예요. 거기 일본 대사관에 96년도 12월 달에 거기는 페루는 그 반군이 있어요. 반군. 네. 이 반군 반정부군이죠. 14명이 진입합니다. 맞습니다. 예, 14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포로 이거 잡아요. 그 사람들. 그때 그 인원수가 한 40명 넘는다고 그러죠. 인질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거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질들에 의해서 동화가 돼요. 네. 거꾸로. 네. 법인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반정부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뭐 이제 하소연하니까 또 그 일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동화가 돼가지고 의약품도 진입시켜주고 의류도 반입하는 거 허가해주고 네.
뭐 미사 드리는 것도 같이 미사 봐요. 네. 예. 그러고 자기들 신상에 대해서 다 털어놔요. 우리 가족이 어쩌고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가야 되는데. 예. 그래 가지고 이 14명 저 진입해 가지고 페루군이 나중에 이제 진입해서 전부 사살되는 126일 동안 그랬어요. 126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스톡홀름 증후군하고 반대예요. 네. 리마 증후군은 인질에 오히려 범인들이 동화된 거. 저는 그래서 반대로 봤어요. 저는 고 씨가 네. 고 씨 어머니도 동화시키려고 애를 무척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 씨 어머니가 굉장히 자수시키려고. 네, 자수시키려고 했고 그 다 이제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서 계속 안타까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수 못 시키고 동화 못 시킨 네.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리마 증후군 같다는 거죠. 거꾸로. 근데 저는 제가 딱 한 대 맞았었거든요. 교수님 딱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분명히 앞에 그 졸 정도, 잘 정도, 그 다음에 편안하게 그 피해 인질한테 조심하게 하겠다, 괜찮다, 참아달라고 했다면 분명히 인질범들이 오히려 인질에게 동화가 된 것이었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스톡홀름 증후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든 리마 증후군이든 뭐 공포심이다, 두려움의 극도 상황에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맞습니다. 네, 서로 마음을 어느 정도 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사실 뭐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이것이 뭐 동화되고 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톡홀름 증후군 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가 이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 이건 오히려 인질로 잡혔던 고 씨 일가가 그들을 순화시키고 나름대로 다독거리는 그런 과정에 있었지 않나.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저는 리마 증후군이 아니었나. 이게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거는. 예. 그 좀 그런 게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막 그때 이 참 생중계에 나오는 거 보면 막 이런 얘기해요. 강영일이 같은 경우는 자기 이 동생, 네, 남동생. 동생이 네. 들어오잖아요. 네, 네. 밤 넘어 들어와요. 네. 형 만나려고. 그런데 거기서 동생한테 그 얘기해요. 나는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하고 살았지만 너 엄청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너는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에 뭐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는 이 사회에서 나는 목숨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희철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지인들 주변에 이제 알 수 있는 사람들 다 애인도 오고 부모도 오고 막 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미리 얘기를 했나 봐요. 나 자살할 거니까. 맞아요. 너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잘 살아. 예. 나를 빨리 잊어버려. 그리고 이거 한희철이 얘기죠? 네. 한희철이가 애인한테 그 얘기 했대요. 난 자살할 거니까 너는 다른 맘 먹지 말고 잘 살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 빨리 잊어버려. 그러면서 애인을 쫓아냈다고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지강원이 했던 말 중에 나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라고 예. 이게 되게 많이 회자가 돼요. 예. 뭐 이것이 지강원의 너무 감성적인 부분들을 뭐 극대화시키고 막 우리가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본인은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쏟아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지강원이는 1954년생입니다. 네. 광주 출생이고요. 5남매 중에 막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섬세했대요. 시인을 희망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이 무관심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 당시 국민학교죠. 그리고는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주먹질하고 도둑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도소 들락거리면서 상습 절도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7년에 사회보호 처분 10년을 받아갖고 17년. 전과는 총 11번이라고 그러네요. 11범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이런 얘기 지강원이 많이 했어요.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 개새끼들아. 나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내 인생 버렸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했어요. 나 이 얘기 섬뜩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한
노태우 씨가 선거운동하면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거 옛날에 그 뭐지 그 독립선언에서 네, 했던 얘기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다는 노태우.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 자리에 안 나타나고 있어 지금. 생중계하는 데서 그런 얘기했고, 자 이 총은 누구도 나에게 뺏어갈 수 없다. 이게 내 마지막 재산이다. 총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일 오전에 비지스에 홀리데이 테이프 좀 보내라 해가지고 보냈던 거고요. 이 인질극은 16시간 끌었습니다. 16시간. 네. 16시간 끌었고요. 저기 이제 그 고 씨의 그 첫 번째 자녀분이죠. 인질로 마지막까지 네. 잡혀있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지금 한국에 살지 않으세요. 라스베가스에 사시는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수기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 5페이지 정도의 수기였는데요. 그 내용 중에 그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인간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본인들은 계속 시달려야 했었고, 실제로 진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나는 그 트라우마 그렇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근데 재판이 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언론에서는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 갔을 때는 동네 사람들도 자신들을 고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게 피해자이면서도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부 이제 그 국민들 중에 일부는 왜 저런 나쁜 놈들을 그 재판정에서 편들고 그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비난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뭐 대담한 처녀라고 해요. 대담한 처녀. 아주 침착한 태도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범인들 인질들이 광적으로 안 바뀐 거예요. 네. 저는 분명히 그래서 니마중이라는 인식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그들한테 조금만 삐끗했으면 그 아마 피바다 됐을 거예요. 순식간에. 희망이 없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놈들이 들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찰한테까지 신사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떤 나름대로 범인들 입장에서 품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거에 기여한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고신에 맞아요,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자꾸 니마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요 동생하고 어머니 다 내보내주잖아요, 집 밖으로. 네. 유일하게 고씨 큰딸 하나만 지강언니가 잡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아까 그 5페이지 정도 수기 쓴 게 마드모아젤이라는 여성지 있었어요. 네, 거기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네. 그때 제발 나나 우리 가족이 말하는 대로만 좀 적어줘라. 그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과장이 돼 있고 막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피로 뒤범벅된 맞아요. 처절한 휴일. 피해 휴일. 네. 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피해 휴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며 끈질긴 취재진 질문에 시달려야 맞아요, 했다고 맞아요. 얘기합니다. 뭐 그들이 뭐 존댓말 쓰면서 협박 안 했고 인간적이고 정중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이제 그 안심시키려고 애썼다는 얘기도 그때 하신 거죠? 네. 그 자수시키려고? 저도 그래서 5페이지를 다 찾아보려고 여러 개 봤는데 다 삭제가 되거나 게시물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 털어가지고 동생들한테 돈 줬다며 범인들이 네, 인질범들이. 네. 그러면서 이 돈은 더러운 돈 아니다, 나쁜 돈 아니니까 니네들 필요한 거 사는데 써라 하고 그 돈도 줬다고 얘기하고요. 저는 네. 근데 이거 나는 좀 그렇더라고. 본인이 나를 인질로 해서 빠져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고, 동생들도 뭐 영일이 오빠, 의철이 오빠, 광술이 오빠, 강은이 아저씨 뭐 이렇게 불렀다면서요. 네. 그때 이제 그 나온 얘기가 저 수기에서 15일 밤 아버지 다른 언론들하고 다르게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 동생들이 그렇다면 되게 어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만 22살이고 다 어린 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 동생이 어떻게 형이라고 불렀을 거고 아저씨라고 불렀겠냐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난폭하게 굴지 않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수기를 썰어놓으면서 또 많은 비난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나온 것도 LP판 아까 우리가 이제 사전에 얘기했지만 전부 LP판으로 보도됐잖아요. 네. 비지스 그 할리데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강은이가 피 묻은 그 담배를 입에다 물고 그 경찰한테 카세트 테이프를 넘겨받아서 크게 틀고 이제 이 자여행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2006년도인가요? 2005년도에 헐리데이가 이제 딱 상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느 부분과 영화와 이제 실제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 혼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지게 되고 진짜 이것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들이 비교되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2006년도 1월 19일 날 개봉된 거예요. 양윤호 감독이 만드는 거 할리데이. 이성재 나오고 최민수 나오고 장세진 씨 나오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네, 여기서 제가 보긴 봤어요. 네, 이성재 씨가 지강원으로 나오고 최민수 씨가 진짜 악질 형사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형사였다가 나중에 교도관으로. 네, 와서 정말 되게 악역을 잘합니다. 그 할리데이 뭐 나온 김에 우리 재밌게 그냥 얘기할까요? 홀리데이가 3개 있어요. 3개. 그 당시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홀리데이 가지고 와 했을 때 혼돈했을 거예요. 헷갈렸을 거예요. 홀리데이 아마 그 저는 이제 팝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빌보드 차트를 뭐 1위부터 100위까지 줄줄줄 외우고 다녔으니까. 근데 저 진짜 아이고 이게 재밌는 얘기라니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게 왜 교수님 나이 되신 분들이 정말 그 팝송에 대해서 깨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런 대중가요 이런 거는 아예 그 듣거나 한 사람이었고 거의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트로트 시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 않았고 우리가 듣는 거는 이제 팝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팝을 듣고 빌보드 차트 맨날 그 체크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온 게 포크송 나온 거예요. 트윈 블루요니 뭐 이런 사람들 나온 거고 그래서 이 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았는데 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팝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홀리데이가 3개 있어요. 미셸 폴라레프라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 샹송 하는 1944년생인데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 이 홀리데이가 이 사람 이제 보헤미안 기질이 좀 있고 아주 미성을 가진 얼핏 들으면 여성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려요. 나도 처음에 여성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아주 미성 가진 그런 이 가수인데 미셸 폴라레프 프랑스 사람인데 뭐 할리데이 소 할리데이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전 아직 앞자락만 네, 보면 네. 그 미셸 폴라레프의 할리데이가 있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일 그룹 헤비메탈 스콜피언스. 이게 이제 그 5인조죠. 아니 저는 아주 그 스콜피언스 그 광팬입니다. 광팬. 저는 스콜피언스 이름만 들어봤죠 5인조인 걸 잘 몰라요. 뭐 스틸 러빙 유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진짜 좋아합니다. 그 스콜피언스가 얘기하려면 뭐 레드 제플린부터 딥퍼플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줄기 타고 내려오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할리데이가 있고 여러분 팝송에 대한 강의도 한번 저희가 스콜피언스 할리데이는 우리 박 PD하고 저하고 노래방 가면 반드시 듀엣으로 부르는 곡이에요. 여러분 저 사건을 해서 꼭 제가 두 분의 그 듀엣을 한번 꼭 방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리데이 스콜피언스 할리데이가 러브 드라이브라고 79년도 앨범 중에 그 수록돼 있던 그 곡이거든요. 저 그거 갖고 있어요 자켓. 독일 갔을 때 사왔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사건에 나왔던 비지스 이게 이제 1967년도 할리데이. 저는 이 노래는 알아요. 예, 베리 깁, 뭐 로빈 깁, 모르스 깁 형제들이죠. 예. 되게 이게 분위기가 약간 이게 뭔가 몽환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보면서 그 할리데이의 개념 가사를 가지고 좀 한번 쭉 따져봤어요. 네. 왜 비지스의 할리데이를 그 지강원이가 물론 아는 게 비지스의 할리데이밖에 없어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90%인데 네. 그 가사에 그 숨겨 있는 뜻을 지강원이가 미셸 폴라레프 거 스콜피언스 거 이걸 뭐 해석해서 원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아까 미셸 폴라레프 같은 거는 뭐 사랑의 휴일 뭐 이렇게 좀 축복적인 그 방랑자 느낌의 그런 냄새가 나고요. 스콜피언스 거 뭐 그 정도고 근데 이 비지스 거는 좀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그 가사 내용 중에 보면 사람들이 이 꼭두각시 같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는 비난을 한대요. 네. 예. 또 당신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네, 사람 뭐 사람들. 이런 내용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견 그 비지스의 헐리데이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강언니가 어쩌면 선정을 참 자기하고 비슷하게 그 했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이 사람한테 비지스의 헐리데이가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글쎄요.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자기가 마지막에 이미 결심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 곡을 틀어달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의미일 수도 있고 추억일 수도 있고 이것과 함께 저 세상을 간다라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진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오늘 뭐 방송한 거는 뭐 지강언니를 미워한다거나 그 인질범들을 동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들한테 어떤 자극을 줬던 그 시대 상황 그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대한민국에서 저는 단언합니다. 법조인들이 지금처럼 그 사회 곳곳에 끼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 국회 가도 다 그 사람들, 어디 가도 다 그 사람들이 껴가지고 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들었다 놨다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 되기 어려워요. 네. 법을 악용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악용은 아는 새끼가 악용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어떤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방송 뭐 가끔 보니까 판사님들도 많이 보신다고 그러대요. 그 동부지원의 후배 있는데 그 후배도 이거 형님 방송 듣습니다. 그런데 참 재판관들, 판사들 형님 참 욕 많이 하시대요.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먹을만 하니까 먹을만 하면 먹어야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경찰 마르고 닳도록 욕먹고 검찰도 죽으라고 욕먹고 잘못하면 욕먹어야죠. 뭐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그런 얘기인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다음에 전관예우 이런 소리 안 들리는 세상이 와야지 우리나라가. 지강원의 노트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으로 되는 게 아닌데 사진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거기에 그 자신에게 형량을 때린 판사에 대해서 자기는 화가 난다라고 좀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너무 크거나 그쵸. 또 다른 이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극도로 작았을 때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네, 그것을 받아야 된다. 차등받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불만이 더 정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계속 우리가 불평등하다, 공평하지 않은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살 이유가 없고 이 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법 집행, 그 위에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더 안정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2018년도에 출소했다고 하는 아까 검거됐던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네. 인터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뭐 사건 발생 26년 만에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주범이다. 네. 교도관 총도 내가 탈취했고 지강언니는 호송차 내에서 몸싸움할 때도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었지만 지강언니한테 미안하다. 과거 행동을 반성한다. 뭐 범행 모의도 나하고 강령일이가 했다. 그다음에 정경환이 때문에 화났다. 그다음에 본인이 호송차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교도관 얼굴 때리고 총 뺏는 걸 신호로 해서 포승줄 미리 풀어두고 있던 그 죄수들이 교도관한테 달려들었고 그때 교도관 이도 부러지고 얼굴에 이제 피가 남자 있었다. 그리고는 본인은 뭐 실제로 저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해가지고 여의도 그 무기를 가지고 와서 여의도 방송사를 점거해가지고 의리 의사를 밝히려고 했고 네. 뭐 모이기로 한 건 성북구에 있는 드림랜드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경찰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합류하지 못했다.
본인은 이제 한남동 주점에서 검거됐는데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김성진이 그 사람 혼자의 주장이에요. 네. 이거를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아무도 뭐 뒷받침해 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없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을 드리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디님이 아마 비지스의 헐리데이를 꼭 틀어주실 겁니다. 저희는 그 음악에 맞춰 인사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이름 지광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어. 다만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길의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 잘한 말이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가 사인을 그때 몇 건 했는데요. 네. 사인한 거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인을 꼭 받고 싶은 분들은 혹시 사인을 못 받으실 분들은요, 기회가 2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 예정인데요. 12월 5일 목요일에는요, 목동 예스24 중고서적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게 12월 5일 날이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저녁. 서울 목동에 있는 예스24 중고서적이라는 장소가 있나요? 중고서적 판매하는 곳인데 그다음에 12월 19일은 교보문고입니다. 그날도 목요일이네요. 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여긴 상당히 커요. 네. 저 거기서 콘서트 한번 한 적 있어요. 300석 규모니까 여기는 많이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목동은 그 수용 인원이 한 100석 정도밖에 안 네. 되니까 여하간 많이 오셔서 미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12월 5일, 12월 19일 둘 다 목요일입니다. 그날 책 혹시 사서 사인 못 받으신 분들 들고 오시면 저희가 밤새서라도 사인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또 얼굴로 뵙고 또 그 자리에서 네. 뵙는 것도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일 것 같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